살생부의 주인. 제7화 거사 전날 밤. 1453년 10월 9일 밤. 한양의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맑았다. 별빛이 쏟아지고 바람 한 줄기 없는 고요한 밤이었다. 그러나 그 고요함은 거짓이었다. 조선의 역사가 내일 새벽을 기점으로 완전히 뒤집힐 것이라는 사실을 이 나라에서 단 2사람만이 알고 있었다.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잠들어 있었다. 김종서도 황보인도 이 나라의 내로라 하는 권력자들이 오늘 밤이 자신들의 마지막 밤이라는 사실을 꿈에도 모르고 있었다. 밀실 안에서 한명회는 살생부를 펼쳐 마지막으로 훑어봤다. 김종서, 황보인, 이양, 민신, 조극관, 이름 옆에는 각자의 경우 인원, 집의 구조, 도주 경로까지 빼곡하게 적혀 있었다. 3년의 준비가 이 한 장의 종이 위에 압축되어 있었다. 한명회는 이 종이를 수백 번도 더 들여다봤다. 잠들기 전에도, 잠에서 깨어나서도, 밥을 먹다가도 이 이름들이 머릿속에서 떠난 적이 없었다. 그는 이 이름들 각각의 습관을 알고 있었다. 몇 시에 잠자리에 드는지, 어느 쪽 문이 약한지, 경호 무사들이 교대하는 시간이 언제인지, 오늘 밤을 위해 그는 이 나라의 권력 지형 전체를 해부해왔다. 수양대군은 창가에 서서 뜰 아래를 내려다봤다. 무사 수백 명이 어둠 속에 대기하고 있었다. 숨소리조차 죽인 채, 칼집에서 손을 떼지 않은 채 그들의 눈빛은 날카로웠다. 오늘 밤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고 있는 자들의 눈빛이었다. 수양대군의 표정은 고요했다. 두려움이 아니었다. 수십 년간 억눌러온 욕망이 드디어 터져나오기 직전에 그 팽팽한 고요함이었다. 왕족으로 태어나 왕이 되지 못할 운명을 강요받으며 살아온 세월, 세종의 아들이었지만 그 이름이 오히려 족쇄가 되었던 시간들. 재능은 누구보다 뛰어났지만 그것을 드러내는 순간 역심을 품었다는 오해를 살까 두려워 숨겨야 했던 나날들. 대신들이 어린 단종을 앞세워 이 나라를 제 소나기에 넣는 것을 지켜봐야 했던 굴욕. 그 모든 것이 내일 새벽 하나의 결말로 수렴될 것이었다. 한명회는 살생부를 접어 품에 넣었다. 더 이상 볼 필요가 없었다. 이미 모든 이름이 머릿속에 새겨져 있었다. 내일 밤이 끝나기 전에 이 이름들은 전부 지워질 것이었다. 살아있는 권력이 죽은 권력이 되는 밤. 새로운 조선이 태어나는 밤. 그는 그 밤을 위해 모든 것을 걸었다. 칠삭둥이라 버려질 뻔했던 그 순간부터 과거에 낙방하고 비웃음을 삼키던 그 시절부터 말단 경비원으로 남의 발밑을 기던 그 세월 전부를 그 긴 시간 동안 그가 쌓아온 것은 재산도 명예도 아니었다. 오직 이 한순간을 위한 준비였다. 조선의 판을 통째로 뒤엎는 이 순간을 위한. 2사람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말이 필요 없었다. 내일 새벽 이 나라의 하늘이 바뀐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촛불이 흔들렸다. 밀실 안의 2 그림자가 벽 위에서 길게 늘어졌다. 한명회는 눈을 감았다. 오늘 밤만큼은 잠들 수 있을 것 같았다. 오히려 지금껏 살아오면서 이렇게 마음이 편한 밤이 없었다. 모든 것이 준비된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고요함이었다. 제8화 김종서, 최후의 밤. 1453년 10월 10일 밤. 한명회의 살생부가 마침내 작동하기 시작했다. 수양대군의 무사들이 한양 골목골목으로 흩어졌다. 각자의 손에는 칼이 들려 있었고 각자의 머릿속에는 목표물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발소리조차 최대한 죽이며 어둠 속을 달렸다. 한양의 밤은 여전히 고요했다. 평범한 밤이었다. 그러나 그 고요함 아래에서 조선의 역사가 뒤집히고 있었다. 한명회는 수양대군의 바로 뒤에서 걸었다. 멀리서 횃불이 타오르고 있었다. 김종서의 집이었다. 30년 넘게 이 나라를 소나기에 쥐고 흔들던 자가 오늘 밤 자신을 향해 수십 개의 칼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모르는 그 집. 한명회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의 마음속에는 공포도 흥분도 없었다. 오직 냉혹하고 차가운 확신만이 있었다. 이것은 반드시 일어나야 할 일이었다. 오늘 밤이 아니면 영원히 없다. 김종서는 위대한 장군이었다. 육진을 개척하고 북방의 여진족을 몰아낸 전쟁 영웅이었다.
백성들은 그를 살아있는 전설이라 불렀다. 그러나 그 전설은 오늘 밤 끝나야 했다. 위대함은 권력 앞에서 아무 의미가 없었다. 살생부 위의 이름은 영웅이든 역적이든 노인이든 젊은이든 가리지 않았다. 그것이 권력의 언어였다. 대문이 열렸다. 그 이유는 순식간이었다. 김종서가 쓰러지는 소리가 들렸다. 한 명에는 그 소리를 들으며 살생부를 꺼냈다. 첫 번째 이름 위에 천천히 붉은 선을 그었다. 김종서. 지워졌다. 그 순간부터 이름들은 빠르게 줄어들었다. 황보인, 이양, 민신, 조극관. 무사들이 임무를 완수하고 돌아올 때마다 한 명의 붓이 움직였다. 차갑고 기계적인 동작이었다. 마치 장부를 정리하듯. 사람의 목숨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거래 기록이 정리되는 것처럼 이름 하나가 지워질 때마다 조선이 바뀌었다. 수십 년간 쌓아온 권력 구조가 한 줄의 붉은 선과 함께 무너졌다. 날이 밝아올 무렵 살생부의 마지막 이름에도 붉은 선이 그어졌다. 한 명에는 종이를 접어 다시 품에 넣었다. 손이 떨리지 않았다. 심장이 빠르게 뛰지도 않았다. 그저 해야 할 일을 끝낸 사람의 담담함이 있었다. 조선의 하늘이 붉게 물들어오고 있었다. 핏빛 새벽이었다. 그러나 동시에 새로운 조선의 시작이기도 했다. 한 명에는 그 붉은 하늘을 한참 바라봤다. 이 색깔을 평생 잊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권력이 교체되는 순간의 색깔. 죽음과 탄생이 동시에 존재하는 그 새벽의 색깔을. 재고와 피가 멈추지 않는다. 계유정난은 끝났다. 그러나 한 명의 살생부는 다치지 않았다. 김종서가 사라지고 반대파의 핵심 인물들이 모두 숙청된 다음 날 아침, 한양은 공포 속에 잠겨 있었다. 거리는 텅 비었다. 사람들은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어젯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는 사람은 없었지만 입을 여는 사람도 없었다. 권력이 바뀌는 순간 가장 먼저 사라지는 것은 사람들의 목소리였다. 누가 듣고 있을지 몰랐다. 어제까지의 충신이 오늘은 역적이 되었다. 어제까지의 동료가 오늘은 적이 될 수 있었다. 그 불안과 공포가 한양 전체를 덮고 있었다. 한명회에게는 그것이 가장 완벽한 신호였다. 공포가 퍼지고 있다는 뜻이었다. 공포가 곧 질서였다. 아무도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 그것이 새로운 권력이 뿌리를 내리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환경이었다. 그러나 모든 것이 계획대로 흘러가지는 않았다. 지방에서 군사를 이끌고 한양으로 향하는 무신들이 있다는 보고가 들어왔다. 김종서의 죽음에 분노한 자들이었다. 단종을 지키겠다며 깃발을 올린 자들이었다. 그들은 수양대군을 역적으로 규정했다. 그 소식이 퍼지자 수양대군의 측근들이 술렁거렸다. 예상 밖의 변수였다. 그러나 한 명에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이미 이 상황을 예측하고 있었다. 핵심 인물들을 제거한다고 저항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는다. 반드시 누군가는 일어선다. 문제는 그 저항이 얼마나 오래 지속될 수 있느냐였다. 머리가 없는 몸은 오래 움직이지 못한다. 구심점이 없는 저항은 반드시 스스로 무너진다. 한 명에는 살생부를 다시 펼쳤다. 새로운 이름들을 적기 시작했다. 망설임이 없었다. 저항 세력의 이름들이 하나씩 추가되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이름이 하나 더 올라왔다. 수양대군의 측근이라 여겼던 인물이 뒤에서 다른 세력과 손을 잡고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가장 가까운 곳에서 배신이 싹트고 있었다. 한 명에는 그 이름을 살생부에 올리며 아무런 감정을 느끼지 않으려 했다. 그러나 완전히 그럴 수는 없었다. 권력이란 이런 것이었다. 아무도 믿을 수 없다. 아무도 안전하지 않다. 가장 가까운 자도 살생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그것이 권력의 냉혹한 법칙이었고 한 명에는 그 법칙을 이 순간 다시 한번 뼈저리게 확인했다. 살생부를 가진 자가 이 나라에 실권을 쥔다. 왕이 아니라 살생부의 주인이 조선을 지배한다. 제10화 단종, 눈물의 왕. 그 아이는 12살이었다. 단종, 조선의 제6대 왕. 아버지 문종이 세상을 떠난 지 채 2년도 되지 않아 왕위에 오른 소년. 그에게 왕이라는 자리는 축복이 아니었다. 처음부터 짐이었다.
너무 어린 나이에 너무 갑작스럽게 너무 무거운 것을 짊어진 아이였다. 세종의 손자, 문종의 아들. 그 이름들이 그를 왕좌에 올려놓았지만 그 왕자를 지킬 힘은 주지 않았다. 왕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권력이 무엇인지, 신하들의 충성과 배신이 어떤 모습인지 단종은 아무것도 알지 못했다. 그저 어린아이였다. 아버지가 보고 싶은 따뜻한 밥 한 끼가 그리운 평범한 아이였다. 그러나 그 아이의 이름 앞에는 왕이라는 글자가 붙어 있었다. 그 두 글자가 그의 인생 전체를 비극으로 만들었다. 문종은 병약했다. 왕위에 오른 지 2년 만에 세상을 떠났다. 임종 직전 문종은 신하들을 불러 어린 아들을 부탁했다. 김종서, 황보인, 그리고 조정의 원로 대신들이 그 부탁을 받았다. 그들은 눈물을 흘리며 단종을 지키겠다고 맹세했다. 그 맹세가 진심이었는지 아니면 처음부터 권력을 노린 계산이었는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 맹세는 지켜지지 않았다. 단종을 지킨다는 명목으로 대신들은 모든 결정을 자신들이 내렸다. 단종은 왕좌에 앉아 도장을 찍는 기계였다. 자신이 무엇에 도장을 찍는지도 모른 채 이 나라의 왕이었지만 실제로는 이 나라에서 가장 힘없는 사람이었다. 계유정난이 일어나던 밤, 단종은 경복궁 깊은 곳에서 혼자 떨고 있었다. 밖에서 들려오는 비명소리와 칼 부딪히는 소리를, 자신의 나라가 무너지는 소리를, 내관들이 달려와 무릎을 꿇었다. 김종서가 역모를 꾀하다 수양대군에 의해 제거되었다고 했다. 어린 왕은 그 말을 믿어야 할지 몰랐다. 김종서가 역적인지 수양대군이 역적인지 12살의 소년이 판단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 그는 무서웠다. 이불을 끌어안고 떨었다. 눈물이 났다. 아버지가 생각났다. 아버지가 살아있었다면 이런 밤은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아버지는 없었다. 그의 곁에는 이미 수양대군의 사람들이 가득했다. 왕이라는 이름은 있었지만 왕의 힘은 이미 없었다. 계유정난 이후 단종의 삶은 빠르게 무너졌다. 아침에 눈을 뜨면 어제까지 곁에 있던 신하가 사라져 있었다. 믿었던 얼굴들이 하나둘씩 없어졌다. 낙향했다는 말이 들려왔다. 혹은 아무 말도 없이 그냥 사라졌다. 단종은 그들이 왜 사라지는지 몰랐다. 아니, 어렴풋이는 알았다. 자신의 곁에 있다는 것이 위험하기 때문이었다. 자신의 이름이 위험이 되고 있었다. 왕이라는 이름이 사람들을 죽이고 있었다. 그 사실이 어린 단종의 마음을 조각조각 찢어놓았다. 한 명에는 단종을 직접 건드리지 않았다. 그럴 필요가 없었다. 더 효율적인 방법이 있었다. 단종의 주변을 하나씩 비워가는 것이었다. 조금이라도 단종을 위해 목소리를 높이려는 자는 살생부에 이름이 올랐다. 충신들이 사라졌다. 믿을 수 있는 신하들이 하나둘 낙향하거나 숙청되었다. 그렇게 단종의 곁은 점점 비어갔다. 한명회의 계산은 냉혹하고 정확했다. 사람이 없어지면 왕도 결국 혼자가 된다. 혼자가 된 왕은 스스로 무너진다. 직접 칼을 들지 않아도 상대를 무너뜨리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었다. 그것이 한명회의 방식이었다. 가장 잔혹하면서도 가장 깔끔한 방식. 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사람의 정신을 무너뜨리는 방식. 단종이 가장 힘들었던 것은 외로움이었다. 권력을 빼앗기는 것보다, 왕자를 잃어가는 것보다 아무도 없다는 사실이 더 무서웠다. 경복궁의 넓은 전각들이 텅 빈 것처럼 느껴졌다. 밥을 먹어도 맛이 없었다. 잠을 자도 쉬지 못했다. 매일 밤 어둠 속에서 혼자 눈을 떴다. 자신이 왜 왕이 되었는지, 왕이 되지 않았다면 어떻게 살았을지 생각했다. 평범한 아이로 태어났다면 지금쯤 글을 읽고 친구들과 뛰어놀고 어머니 곁에서 따뜻하게 살고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에게는 그런 삶이 허락되지 않았다. 왕으로 태어난 죄가 있었다. 단종은 버티지 못했다. 아직 어린 소년이었다. 고립과 공포 속에서 수개월을 보낸 끝에 그는 무너지기 시작했다. 어느 날 아침 그는 더 이상 왕좌에 앉고 싶지 않다고 생각했다. 이 무게를 더 이상 짊어지고 싶지 않았다. 살아있고 싶었다. 그저 평범하게 아무도 자신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곳에서
조용히 살고 싶었다. 왕이라는 이름이 없다면, 더 이상 자신 때문에 사람들이 죽지 않아도 된다면 그 생각이 결국 그를 왕좌에서 내려오게 만들었다. 자발적인 선택처럼 보였지만 그것은 선택이 아니었다. 한명회가 설계한 결말이었다. 단종은 그 설계 안에서 스스로 무너졌다. 왕이라는 이름만 남고 모든 것을 잃은 아이. 권력은 그에게 아무것도 가르쳐주지 않았다. 다만 빼앗아갔을 뿐이었다. 제11화 왕을 만든 남자. 1455년 유니월. 단종이 왕위를 수양대군에게 넘겼다. 역사는 이것을 선이라고 기록했다. 자발적으로 왕위를 넘겼다는 뜻이었다. 그러나 그것이 자발적일 수 없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었다. 14살의 소년이 아무런 압박 없이 자신의 왕자를 삼촌에게 내어줄 리 없었다. 그 선의의 뒤에는 수개월에 걸친 치밀한 공작이 있었다. 단종의 주변을 완전히 비워놓고 왕좌에 앉아있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를 매일 느끼게 만들었다. 직접적인 협박은 없었다. 그러나 공기 자체가 협박이었다. 한명회가 만들어낸 그 공기가 충신들은 사라졌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없었으며 매일같이 새로운 압박이 가해졌다. 결국 단종은 스스로 왕관을 벗었다. 그것이 한명회가 원했던 방식이었다. 피를 최소화하면서 왕자를 옮기는 것, 칼보다 더 날카로운 것은 고립이었다. 칼보다 더 무서운 것은 공포였다. 1455년 유니월 11일, 수양대군이 왕위에 올랐다. 조선 제7대 왕 세조. 즉위식 현장에서 한명회는 가장 뒤쪽에 서 있었다. 화려한 자리를 차지하지 않았다.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 그 모든 광경을 조용히 바라봤다. 문무백관이 새 왕에게 절을 올렸다. 한명회는 그 장면을 보며 오래전의 기억을 떠올렸다. 송도계에서 문전박대당하던 날, 경덕궁직이라는 말단 직책을 들으며 비웃음을 받던 날, 칠삭둥이 주제에 어딜 끼려 하느냐는 말을 들으며 빗속을 걸어 돌아오던 날, 그 모든 날들이 오늘 이 순간으로 이어졌다. 칠삭둥이로 태어나 과거에 낙방하고 말단 경비원으로 비웃음을 받던 사내가 오늘 조선의 왕을 만들었다. 세조는 즉위 직후 정난 공신을 책봉했다. 한명회는 1등 공신에 올랐다. 변변한 벼슬 하나 없던 나고자가 이 나라에서 가장 높은 자리 중 하나를 차지했다. 그러나 한명회가 원하는 것은 직함이 아니었다. 실권이었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얻었다. 왕의 이름으로 내려지는 모든 결정 뒤에 한명회의 손길이 있었다. 누가 벼슬을 받는지, 누가 지방으로 쫓겨나는지, 어떤 정책이 시행되는지, 세조는 왕좌에 앉았지만 그 왕자를 만든 사람은 한명회였다. 왕관을 쓰는 자보다 씌워주는 자가 더 무섭다는 것을 이제 조선의 모든 사람이 알게 되었다. 제12화 살생부의 주인. 권력의 정점에 서면 세상이 달라 보인다. 한명회는 그것을 이제 알았다. 정일품의 자리. 세조의 가장 가까운 측근. 이 나라에서 왕 다음으로 권력을 가진 사람. 그 자리에서 바라보는 세상은 말단 경비원으로 남의 발밑을 기어다니던 시절과 완전히 달랐다. 아무도 그를 비웃지 않았다. 아무도 그의 앞에서 입을 함부로 열지 않았다. 그가 지나가면 사람들이 길을 비켰다. 그가 말하면 사람들이 받아 적었다. 그가 고개를 끄덕이면 일이 이루어졌고 그가 고개를 저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았다. 권력이란 이런 것이었다. 말이 필요 없는 세상. 눈빛 하나로 모든 것이 결정되는 세상. 송도계에서 자신을 문전박대하던 자들은 낙향했고 칠삭둥이라 조롱하던 자들은 권력의 흐름 속에서 하나둘 사라졌다. 한명회가 직접 표적으로 삼은 것이 아니었다. 그러나 그가 만들어낸 흐름이 그들을 그렇게 만들었다. 그 사실이 그에게 특별한 감정을 주지는 않았다. 분노도 기쁨도 아니었다. 그저 당연한 결과였다. 권력이 없는 자는 언제나 그렇게 된다. 자신이 그것을 몸소 경험했기 때문에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권력은 도덕과 무관하게 움직인다. 선한 자가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강한 자가 살아남는다. 그리고 그는 강한 자였다. 그러나 권력의 정점은 생각했던 것과 달랐다. 따뜻하지 않았다. 오히려 더 차가웠다. 모두가 그를 두려워했기 때문에
아무도 진심으로 다가오지 않았다. 권람은 여전히 곁에 있었지만 두 사람 사이에도 이전과 다른 긴장이 흘렀다. 권력은 사람 사이의 모든 것을 바꿔놓는다. 우정도 신뢰도 예외가 아니었다. 세조는 한명회를 신뢰했지만 그 신뢰는 영원히 보장되는 것이 아니었다. 왕은 언제나 신하가 너무 강해지는 것을 경계한다. 자신이 왕을 만들었다는 사실 자체가 언젠가 세조에게 불편한 진실이 될 수 있었다. 그리고 한명회는 권력의 정점에서 새로운 진실 하나를 깨달았다. 살생부를 만든 자는 결코 그 살생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그가 수십 명의 이름을 적어 지웠듯이 언젠가 누군가도 그의 이름을 적을 것이다. 그것이 권력의 법칙이었다. 끝이 없는 순환. 오르는 자가 있으면 반드시 내려오는 자가 있다. 한명회는 그 생각을 빠르게 지워버렸다. 아직 할 일이 남아 있었다. 그는 살생부를 펼쳤다. 새로운 이름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살생부는 다치지 않는다. 결코.